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타격과 유가 반등으로 긴장은 이어졌지만 전황에 큰 변화가 없어 지수는 제한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AI 수요 확대로 미국 메모리 반도체주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이 오름세를 보였고 낸드 가격 급등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물가도 전망치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번 지표에는 이란 공습 이후에 유가 상승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유황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유황은 석유, 가스, 부산물로 비료와 화학 제품은 물론 반도체, 금속 공정까지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4억 배럴 정도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양으로 봤을 때는 러우 전쟁 때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숫자만 봤을 때는 놀랄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가격을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내내 80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월 CPI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도 그렇고 근원도 그렇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미 2월 말에서 3월에 들어오면서 유가가 3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표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월 CPI 지표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와 주가가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고요. 먼저 어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가가 장 초반에 80달러 선까지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오후 한 2시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들려왔던 소식은 전쟁과 관련한 뉴스였는데요. 2시 한 20분쯤 카타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그리고 미사일을 요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이 피격됐다라는 등등 전쟁 관련한 뉴스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상승분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민간 그룹과 관련해서 신용대출을 좀 옥죄는 듯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모 신용대출과 관련한 내용들이 부각됐던 그 보도 시점과 지수가 밀렸던 시점이 동일한 걸 보면 이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 주면서 5,600선에서 마감주였고요. 코스닥도 1,100선은 유지하면서 아쉽게 약보합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 2천억 원 정도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도 여기서 좀 덜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포지션으로 확인이 됐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방어를 해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방어해주는 모습이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장 시장 움직였던 테마들 볼 건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부정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내놓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전형적인 버블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건데요. 주요 자산들 중에서도 유독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버블 리스크라고 해서 지표를 0과 1 사이에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버블에 더 가깝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리스크 지표가 1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 옵션 시장에서도 과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랠리가 나타날 때마다 특히 위아래로 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이걸 버티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UBS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더 높고 길어질 거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코스피 타겟도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7,300포인트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UBS에서 기본적으로 최선호로 보고 있었던 섹터가 메모리 반도체, 원전과 전력 쪽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방산과 조선은 또 새롭게 선호 리스트에 추가를 시키기도 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 시선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전날의 애프터마켓에서 자사주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날 정규장에서 관련한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내에만 16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야기를 내놨고요. SK는 27년 1월이긴 한데 5조 원 규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아왔었던 이 자사주를 한 번에 소각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유통수가 줄어드는 거고 반도체 투톱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이 나타난다면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본격적으로 이 대기업부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이어서 다른 기업들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하이닉스 쪽에서는 칼을 갈았죠. HBM4와 관련해서 최종 샘플 납품에 성공했다. 엔비디아 쪽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는 GTC 2026 개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GTC 이벤트에 같이 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을 공개할 거다라고 젠슨왕 CEO가 코멘트를 내놨기 때문에 과연 이 새로운 칩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같이 협업을 좀 할 수 있을지 이 협력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먼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장 한 저녁쯤 단독 뉴스가 하나 더 좀 추가가 돼서 볼 텐데요. AMD의 CEO인 리사수가 이 방안을 3월 18일로 예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때 네이버 사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같이 만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랑 메타에다가 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AI 가속기 MI450 같은 경우에는 HBM4가 같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BM4를 삼성전자랑 같이 협력할 논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단독 뉴스라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개장하고 나서 주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 장비가 진짜 최근 들어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어제는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꽤 많은 종목들이 통신 장비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6G로 가기 위한 도움닫기 구간에 있다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통신 장비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고 이렇게 단순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AI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다시 쏘아주는
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차나 로봇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6G 상용화 시점을 보면 지금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구간에서 이 인프라를 변곡점을 두고서 이 변곡점 구간에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심지어 6G는 피지컬 AI의 근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척추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엇보다 통신 장비의 진심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일정 부분 노키아의 지분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다음 주에 GTC 이벤트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개장 때 질문 좀 드려보기도 했었는데 GTC 이벤트까지는 통신 장비주들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전통 통신주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지도 좀 볼 텐데요. 사실 반대로 좀 대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5G망을 구축하는데도 이미 오랜 시간이 좀 걸린 상황인데 현재도 우리는 5G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6G로 바로 넘어가기까지는 이해타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단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나왔었던 RF 머티리얼즈와 관련한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이제 텐베거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8만 원까지 높여 잡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준비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내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 장비에서 우주항공 거의 같은 그룹으로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통신 장비와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 하나 더 보자면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차세대 통신망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AI 랜에 있어서 협력을 한다고 하고요. 최대 수천억 투자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국이 데이터 센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의 GPU를 활용해서 이런 통신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주항공과 같이 연관을 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조기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CEO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조건으로 나스닥 100 지수의 조기 편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쪽에 편입이 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건데 이걸 조기에 편입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초대형 기술주가 포함된 우량주 지수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에서 자동적으로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포인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 X와 관련한 상장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머스크 CEO가 있는 6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우 앵커 오늘은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상장 일정까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페이스 X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기업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는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이죠. 이 기업을 창립했을 당시의 목표는 한 개였습니다. 바로 인류를 화성에 보낸다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 X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이 목표에 현재 맞닿아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상업용 우주 발사 시장에서 이 스페이스 X의 점유율이 무려 80%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발사됐던 이 로켓의 329회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 X가 담당하면서 명실상부 글로벌 1위 기업으로 현재 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 X가 현재 이 위치에 올라서기까지 과연 어떤 1등 공신이 숨겨져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로켓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이 로켓이 발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역추진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로켓은 일회용이었죠. 이 로켓을 한 번 발사하고 나면 바다로 빠졌기 때문에 비행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스페이스X는 이 전제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바로 로켓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출발하게 된 건데요. 발사 이후에 일단 추진체가 다시 역추진해서 이 발사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착륙 지점이 약 99%의 성공률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다시 사용하는 데 쓰이는 부스터를 33회까지 성공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스페이스X는 이 재사용 로켓을 40회까지 다시 재사용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로켓이 바로 팰컨 9입니다. 일단 추진체뿐만 아니라요. 1단과 2단, 이 전체 추진체를 회수하는 완전 재사용 구조를 갖고 있는 로켓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가 현재 추진 중인 스타쉽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팰컨 9이 한 번만 1단 추진체만 다시 사용했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팰컨 9과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30배 이상 저렴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7.5배나 늘어났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로켓 발사하는 것보다 이 스페이스X는 비용을 10분의 1 이상 줄였다라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X는 현재 어떤 수익원을 갖고 이 기업을 굴리고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타링크라는 거는요, 저궤도 위성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우리 지구는 70%가 바다이고 30%가 육지죠. 근데 이 30% 육지의 절반 이상의 현재 기지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기지국이 없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현재 전체 매출의 70%가 바로 스타링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 외에도 이 외부 기관인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위성 발사를 또 대행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우주 발사 서비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주 AI 데이터 센터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에 데이터 센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위성을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연산 AI를 통해서 이 우주에서도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xAI와 합병한 것도 바로 이 사업과 맞물려 있고요. 아마 xAI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첫 번째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의 관전 포인트를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IPO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우선 예상되고 있는 공모 규모는 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72조 원 수준에 달하게 되고요. 2019년 당시에 세계 1위의 IPO였던 사우디 아람코에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수치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스페이스X가 목표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인데요. 하나로 따지면 무려 2,500조입니다. 한 기업의 가치가 2,500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6위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테슬라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선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비공개 상장 예비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포함되어 있는 6월에 현재 나스닥에 IPO를 현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주관사는요. 월가의 대표 4대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현재 이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X가 하나 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상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 나스닥백의 이 조기 편입에 대한 이 조건 하나 더 걸게 됐습니다. 우선 이 나스닥 100 지수라는 건요. 금융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안에는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지수의 조기 편입을
상장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약 1년 정도의 이 상장 이후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스닥에서는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시가총액 40위권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장 이후에 한 달 내에 조기 편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페이스X가 현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1조 7,500억 달러라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40위권에 들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내에 조기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다음 장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3개의 기업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그룹이 22년도에서 23년도에 스페이스X에 우리나라 돈 약 4,1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 중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현재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한 이 재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비상장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기대감 하나 때문에 올해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이 미래에셋 투자증권까지 주가가 무려 200% 이상 뛰어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어는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사입니다. 우선 고성능 특수합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로켓을 발사할 때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금속이 아니라 특수합금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워낙 이 특수합금을 만드는데 엄청난 난이도와 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스피어가 현재 가장 또 눈에 띄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이 스페이스X의 발사체용 특수 금속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발사의 이 빈도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 특수 금속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함께 굉장히 많은 또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6월 이 스페이스X가 과연 역사적인 상장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함께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페이스X와 우주항공 쪽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시선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수진 앵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DS투자증권의 SK 관련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S투자증권은 SK에 대해서 목표 주가 63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수 의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4조 8,343억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의 중심적인 내용 자체가 자사주 소각에 몰려있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기업들마다 자사주를 소각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사주를 일정 기간 안에 소각을 해야 하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사주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자사주는 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의견과 함께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약 1,469만 주의 전량을 소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하고도 거의 14,000 정도의 주를 전량 소각하게 된 건데요.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게 됐을 때는요. 4조 8,343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전체 발행 주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5주 중에 한 주를 거의 소각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가 이렇게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경영권 방어용을 포기하고 주주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자사주가 가지게 있게 되면 자사주의 마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건 기업이 쪼개지거나 합치게 될 때, 그러니까 인적 분할의 과정이 거치게 될 때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이 대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현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M&A 자금에 사실 이 정도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포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SK에 측정되어 있던 순차 입금 8조라는 부채가 쌓여 있는데요. 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직접적인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택을 SK가 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사주 소각하는 대상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한데요. 2015년에 SK CNC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막강한 양의 자사주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주들은 지금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자사주들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한 우려감들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사주가 이번에 소각이 되게 되면서 10년 동안 정말 묵어 있었던 결자 해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좀 안도감이 이 부분에서 보여질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자사주 소각이 가능했던 이유는 든든한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지금 SK는 강도 높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순차 입금 1년 만에 거의 2조 원이 감축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까지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하면서 추가 자산 매각에 대한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자회사인 SK 실트론 같은 경우 추가적인 비핵심 자산의 매각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선제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소각과 함께 자회사들의 매각까지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금 건전성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음 장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SK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가장 선제적으로 SK가 움직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제가 일정 기간 안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3월 달 안에서 자사주가 새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사주의 소각은 1년 6개월 안에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SK는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이 선제 대응을 하게 된 거고요. 무엇보다 그 강력한 배당 전략까지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이 주주들의 환호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에 목표 배당 성향을 28%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 2024년에 7,000원이었던 것을 2025년에 8,000원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10% 정도 올라가게 된 건데요. 자,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주주 대상으로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분화가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주의 실질 수익률까지 극대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K는 지금 자사주 소각과 함께 주주 배당 전략까지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자회사들의 움직임입니다. 다음 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SK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회사를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SK스퀘어는요.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탑승한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정말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수혜를 SK 스퀘어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SK 스퀘어의 지분 가치는 거의 23.4조 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주사 할인율 5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크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2조 원이라는 이 12조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스퀘어를 비롯해서 SK 지주사 자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단에서도 굉장히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SK 팜테코의 움직임 보시면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지금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용 원료를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원료의 기술이 주 1회 투여했던 것에서 월 1회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제형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이뤄내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도 따라가고 있고요. 이 세종 56 공장이 연말에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곳이 지금 글로벌 핵심 생산 기지로 도약할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와 바이오, 자회사들의 성장세도 계속 돋보이고 있고요. SK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사주 소가까지 더해지면서 어제장 SK 움직임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SK 어제장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43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장 후반에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세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자회사들에게서 나왔던 매각 대금의 향후 활용 방안에 있어서 이 주가의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SK 향후 전략들까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삼성전자의 HBM4E와 관련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HBM4부터 베이스 다이, 가장 아랫단에 있는 그 베이스 다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번에 이걸 수정할 수 있어서 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목도가 높았는데 HBM4E의 베이스 다이에는 2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결합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전략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핵심인데요. 우선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은 코어 다이와 그리고 맨 아래에서 전력과 신호를 제어해주는 베이스 다이로 구성이 됩니다. HBM3E까지는 베이스 다이가 단순 제어 기능만 담당을 했지만요. HBM4부터는 일부 연산을 직접 처리하면서 역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HBM4의 이 4나노 로직 베이스 다이를 자사 파운드리에서 직접 공급받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TSMC로부터 공급받는 12나노 공정보다 몇 세대 더 앞선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다음 세대인 HBM4E의 베이스 다이에 2나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인 TSMC도 커스텀 HBM4E부터 3나노 공정을 쓸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나노로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서가겠다라는 전략인 거고요. 이렇게 베이스 다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전력 효율과 열 관리 이런 쪽의 성능이 개선되고 또 재현된 공간에 더 많은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을 구현해주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굉장한 이득입니다. HBM 베이스 다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팹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고 또 수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도 2나노 공정 가동률 확보에 이 HBM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일러 팹은 올해 말 첫 웨이퍼 투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기 출하는 내년 초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모리와 로직, 그리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런 종합반도체 IDM 구조가 HBM4E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실무진들이 삼성의 평택과 천안 캠퍼스를 찾는다라는 단독 뉴스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AMD의 리사수 CEO도 방한을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할 수 있다라는 단독 뉴스 또한 같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뉴스라서 추가적인 연속 보도들은 좀 보시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HBM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탄탄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구글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엔비디아 실무진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고 또 오늘은 천안 캠퍼스를 찾는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 들려오곤 했습니다. 정기 오디 절차의 일환이긴 하지만요. HBM4 공급을 앞두고 엔비디아가 삼성의 생산 시설을 찾는 빈도가 늘어난 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베라 루빈 출시가 하반기로 유력한 만큼 이르면 이달부터 생산 준비가 시작될 수 있고 또 삼성의 HBM4 공급 체계를 최종 점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AMD 쪽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리사수 CEO가 2014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과의 면담이 조율 중인 것으로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면담이 성사된다면요, AMD의 AI 가속기 MI 시리즈에 탑재될 HB4 공급 확대와 그리고 파운드리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오픈 AI와 메타 등에서 주문을 확보한 AMD가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면 AMD의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점유율도 함께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도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본격 가동되는 테일러 팹에 이 AMD 물량을 받게 된다면 파운드리 점유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글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공개된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대 주요 매출처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글 TPU에 탑재되는 HBM의 절반 이상을 현재 삼성전자가 공급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구글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HBM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 삼성전자의 HBM 시장 주도권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사수 CEO의 방한 일정은 3월 18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 AI랑 메타에다가 AI 가속기 MI450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HBM4가 들어갈 거라서 삼성전자와 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LPDDR과 관련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전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저전력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엔비디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PDDR을 AI 가속기에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메모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PDDR6가 AI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에 들어가는 모바일 메모리인데요. 엔비디아가 AI 가속기의 CPU 부분에 LPDDR을 탑재하면서 판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베라 루빈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루빈 GPU에는 HBM4가 들어가고 또 베라 CPU에는 LPDDR이 탑재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용량 차이입니다. 루빈 GPU 하나당 HBM은 288GB인 반면에 베라 CPU에는 최대 1.5TB의 LPDDR이 들어가서 용량이 5배 가까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탑재 용량이 압도적으로 큰 만큼 시장 규모는 LPDDR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질 거라는 전망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일시 공정 적용 LPDDR6 개발 완료를 선언했고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말 동일하게 공개한 상태죠. HBM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것처럼 이 분야에서도 현재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PDDR 시장에서는 자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기술과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메모리 기업의 D램 매출에서 LPDDR이 40%, 그리고 HBM이 30%, 일반 D램이 3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이렇게 LPDDR 경쟁력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 어제 공개된 사업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R&D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7천억 원을 투입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비유해보자면 하루 평균 1,000억 원 이상을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셈인데요. 정리해보자면 HBM4와 그리고 LPDDR6라는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 전반에서 주도권을 되찾아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먼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가 보고서 KB증권 쪽 보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33% 정도 상향 조정시켰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결지어서 반도체 조금 더 이야기해볼 거고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을 삼성전기가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선 FCBGA라고 부르는 고부가 반도체 기판 이야기인데요. 이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이 기판의 중요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내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양산하는 차세대 AI 칩 AI5와 AI6에 들어가게 될 FCBGA를 삼성전기가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약 23조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테슬라와 체결한 바가 있죠. 이 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율주행 시스템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머스크 CEO가 설립한 xAI의 그록을 구동하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에 동시에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판 성능도 기존 수준에서 PC용 CPU급으로 대폭 확대가 되면서 단가도 큰 폭으로 오를 거라는 게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브로드컴이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 같은 기업들의 이 FCBGA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생산 기지 가동률이 최대치에 달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 생산 라인까지 풀 가동으로 올해 물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FCBGA 세계 시장 규모는요, 2022년에 80억 달러에서 2030년에 164억 달러로 무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테슬라 AI 칩이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 센터로 응용처를 넓혀가는 만큼 이번에 삼성전기의 FC BJ 공급 물량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라는 강한 성장 동력이 좀 추가적으로 붙어줬고요. 삼성 전기하면 기본적으로 MLCC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 서버가 확대가 되면서 MLCC에 대한 투자도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투자 규모 변화가 굉장히 상당한데요. 우선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일정량씩 방출하는 댐 역할을 하는 핵심 전자 부품입니다. AI 서버는 전력 안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양 MLCC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공개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MLCC 사업을 담당하는 컴포넌트 부문의 시설 투자가 2023년 1,405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7,219억 원으로 2년 만에 무려 5배 이상 급증하게 됐습니다. 전체 시설 투자 중 이 비중도 14%에서 63%까지로 올라왔습니다. 과거 모바일 부문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를 이렇게 AI 서버와 전장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강력한 체질 개선 의지로 현재 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재 MLCC 공장 가동률이 무려 95에서 99%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또 컴포넌트 부문 매출도 지난해 5조 2천억 원으로 전사 매출의 약 46%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장덕현 사장도 지난 1월 CES에서 빅테크들의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MLCC와 FC BJ 수요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AI 칩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이렇게 전력 안정화를 위한 고사양 MLCC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요약해보자면 MLCC와 FC BJ 두 가지 사업이 이 동시에 AI 투자 확대 수혜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삼성전기의 사업 체질이 빠르게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사업 모두 AI 모멘텀을 타고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숫자로 얼마나 많이 찍힐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기가 영업이익 1조 원을 3년 만에 다시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기는 2022년에요. 영업이익 1조 1,828억 원을 기록한 뒤에 줄곧 1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증권업계 전망치가 1조 3,293억 원인데요. 이건 FC BJ 사업을 담당하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 매출이 내년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 물량이 본격화되는 내년을 더 기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최근 재고 현황입니다. 어제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지난해 말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13%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 증가는 팔리지 않아서 쌓이게 된 악성 재고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요. 이번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바로 늘어난 건 완제품이 아니라 원재료와 제공품이었기 때문인데요. MLCC 공장이 사실상 풀가동 상태에서 이렇게 AI 수요 대응을 위한 원재료를 대거 확보하고 또 생산 라인을 바쁘게 돌리는 과정에서 생긴 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 BJ 공장도 풀가동 상태이다 보니까 공정 내 제공품이 이렇게 쌓이게 된 거고요. 업계에서는 이걸 고객사로의 공급 약속 그리고 향후 수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물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 설비 투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자본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FC BJ와 또 MLCC가 동시에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이렇게 삼성전기가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 복귀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관련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쪽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세계 유일의 액상 형태로 된 램시마 출시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 자리 잘 잡고 있는데 새로운 제형까지 출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건 바로 병원 현장의 불편함을 직접 파고든 전략에서 시작된 건데요. 우선 램시마는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이 류머티즘과 크론병 등에 쓰이는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기존의 동결건조 제형과 그리고 피하 주사 SC 제형이 있었는데 어제 새롭게 출시한 게 바로 말씀해주신 액상 제형입니다. 유럽 의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조제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달라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 기존의 동결건조 제형은 물에 녹이는 조제 과정이 필요하고 또 보관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액상 제형은 이 과정을 없앤 겁니다. 조제 시간을 50% 단축하고 또 투약 준비 과정의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도 20%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저장 공간도 최대 7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350mg 액상 제형을 새롭게 선보이면서요. 출시 초반부터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가 입찰 수주에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낙찰 직후에 바로 판매에 들어가게 됐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셀트리온만 보유한 제형인데다 또 유럽 주요의 5개국 특허 등록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결건조와 피하 주사, 액상까지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갖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셀트리온인 뿐만큼 이미 유럽 점유율 68%에 해당되는 램시마의 처방 장벽을 한층 더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점유율 탄탄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제형을 출시한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어제 미국 FDA 쪽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개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지침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이점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기회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한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FDA가 이번에 내놓은 초안 핵심은 이 시밀러 개발 과정 중 하나인 임상 약동학 시험을 간소화한 겁니다. FDA는 이 조치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연구 비용을 최대 50%까지 약 2천만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특허 보호가 끝나는 바이오 의약품 가운데 현재 시밀러가 개발되고 있는 건 10%에 불과합니다. 즉 바이오시밀러 공백이 생기게 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시밀러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건 좋긴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두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아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숙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다양한 제형 확보와 그리고 포트폴리오 확대로 점유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요. 셀트리온은 현재 11개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2038년까지 41개로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11쪽에서 2030년까지 약 20개 이상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FDA 규제 완화가 이렇게 시밀러 시장 자체를 키우는 호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선두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된다라는 압박도 동시에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다양한 방면에서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싱가포르에서는 93%, 그리고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에서는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90% 점유율로 각국 처방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다 호주에서는 항암제 허주마가 오리지널을 포함한 모든 경쟁 제품의 합산 점유율을 넘어섰게 됐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사실상 이 시장을 선점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 성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보다는 납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신뢰, 그리고 현지 병원과의 장기 협력 체계와 그리고 입찰 수주 이후의 공급망 안정성으로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유럽에서 이 세계 유일 액상 제형으로 벽을 높이고 있고요. 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신뢰와 또 신제품 확대로 성장 동력까지 더해지면서 FDA 규제 완화라는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한 번의 혼조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CPI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시장은 전쟁과 유가에 더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란은 적대적인 태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전략 비축유에 대한 방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공급에 대한 불안은 잠재워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지정학적 공포를 털어내면서 출발하게 됐죠. 자사주 소각에 대한 훈풍이 수급에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내 마녀의 날에 대한 경계감이 좀 발동이 되면서 뒷심이 밀렸고요. 결국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장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문은 조금 닫아두고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어떤 것들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시장 분위기는 장 초반부터 좀 좋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후반부에 주가가 또 밀리면서 다음 날에 대한 약간 걱정을 좀 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까지 넘어오면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란 쪽에서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사실은 100%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경계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장세가 이어져 왔었거든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오르지 않아도 국내 증시는 또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의 반등폭 자체도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분위기 역시도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약간 경계감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으로 일단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장 초반보다는 어제의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후반부가 좀 더 중요하다. 이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과 옵션 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사실 선물과 옵션 만기일로 본다면 우리가 옵션 만기일은 매달 있거든요.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 그런데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마다 있습니다. 3, 6, 9, 12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의 만기가 또 중요해요. 지금 선물 쪽에서의 그 동향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매도 청산 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쪽에서 이제 장 후반에 꺾일 만한 물량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일단 옵션 쪽에서는 하방으로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크게 장중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에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뭔가 악재가 또 발생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불안감에 또 틈해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주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시장은 오늘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 내 마녀의 날에 대한 경계감이 어제 발동이 되기는 했지만 오늘 이 변동성에 크게 좀 악재처럼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장 중반에 어떤 대외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지금 경계 심리가 돌고 있다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가 공급 불안까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장을 바라봤을 때 대응 전략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 심리가 또 있기 때문에 주가의 그 방향 자체는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장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도 사실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기관 매수도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만약에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다면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 즉 이제 나스닥과 S&P 선물 지수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좀 많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선물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역시 뭐 추가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을 좀 바라보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 하지만 다만 장중에 선물 지수가 좀 꺾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의 방향이 좀 플러스적인 부분에서 움직여준다면 매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뭐 만일 하나 주가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밀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매수 자체는 오늘보다는 내일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 가지 지표를 일단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겠네요.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시국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좀 한마디 또 던지게 됐네요. 이전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때 다른 경로로 우회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 오늘 우리 주가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될까요? 일단 되게 바빠요. 그분이 전쟁하랴 또 이제 지금 관세까지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간 선거가 되겠죠. 중간 선거에서 과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의 뭐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대책으로서 슈퍼 301조라는 법안을 통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사실 슈퍼 301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어쨌든 트럼프의 강한 의지로 인해서 이 관세는 무조건 매기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노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다는 건 지금 바로 관세가 매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대미 투자를 또 약속을 받게 된다면 또 관세를 줄여주는 이런 전략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의 이제 미국 쪽에서의 관세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도 노출된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기보다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관세 정책보다는 사실 지금 국제 유가의 뭐 급등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분위기죠. 따라서 전쟁에 대한 뉴스가 좀 더 크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조사 착수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 지정학적 불안이 거치냐에 대해서겠죠.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오늘 우리 증시에게는 조금 더 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어제는 좀 엇갈린 온도로 마무리를 하게 됐죠. 모두 지금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다가 코스닥 홀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은 아무래도 내마녀의 날이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장 후반에 만약에 변동성이 생긴다면 후반에 더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장에 오늘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지수 상황 현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하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600선을 일단은 이탈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9%의 약보 합세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LG엔솔을 비롯한 우리 국내 배터리셀 3사들은 여러 가지 차세대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홀로 0.54%의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은 모두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심지어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8만 원대에서 SK하이닉스는 9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도 프리장에서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움직임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1%대의 하락세로 현재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형제들 안에서도 좀 상이한 모습들이 나오네요. 지금은 하락세로 함께 돌아선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들도 좀 남아있고 내마녀의 날이라는 그런 경계감도 돌고 있는 만큼 일단은 하락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단제약 또한 하락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BM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세로 전환해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이끌었던 장이죠. 오늘은 개인과 기관 일단 함께 담아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물량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지금 순매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동반 매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일단 양시장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 장 후반까지 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좀 약세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쪽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도 약세 출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거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26만 원, KB증권에서는 32만 원까지 목표가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톱은 위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반도체 투톱의 자리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도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쪽이 사실 AI 쪽에서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큰 지배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도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장에서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사실 주가가 그냥 따라 올라가는 그런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지금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역시 이제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지금 이렇게 이란과의 미국의 전쟁 이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반도체를 또 만들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또 이제 물류 부분에서 만약에 공급이 막히게 된다면 결국은 실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장의 안에서는 뭐 오라클의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역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면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해서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수를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과거 2020년도, 2021년도 이 코로나 장세에서 역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코로나 시대 이제 시절의 주가 상승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최고점은 1월 부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의 고점은 1월 이후에 한 6월 정도, 7월 그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먼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먼저 꺾일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 무리하게 접근하는 건 좀 어렵고요. 하지만 지금 낙폭 과대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좀 가능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보다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이제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바라보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지금 반도체 투톱을 활용해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을 좀 달궜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지금 더 담아가도 되는 구간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좀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전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는 사실 방어주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없거든요. 이제 수혜주하고 피해주들이 있을 뿐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면 다 빠져요. 근데 지주사의 주가가 또 움직였던 그 이유는 물론 3차 상법 개정안에 그런 뉴스도 있지만
어제 장이 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재료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나와도 쉽게 반응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 보고 만약에 지수가 좀 안정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주사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멘텀이 있으니까 바라보셔도 괜찮은데 뭐 그 외에도 또 보시면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흔들리지만 증권주의 흐름이 또 이제 어제 또 나왔단 말이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흐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거래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했다는 건 매수 매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사들은 이제 수수료에 대한 수익 구조가 또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경우에도 거래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지주사 쪽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뉴스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에 대한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춰서 보는 것도 좋지만 다만 전제 조건은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이나 지주사 같은 경우들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잘 붙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증시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통신 장비주인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좀 상승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통신 인프라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까지 있다 보니까 함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주도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통신 장비주, 즉 6G 관련주라고 이제 또 봐야 되는데 이 그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오래전부터 좀 관심 업종으로 이 시간에 다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G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HFR이라든지 또 이루온 그리고 오이솔루션, 대한강통신 그리고 뭐 RFHIC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의 GTC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그동안 이제 통신 장비 쪽에 통신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AI 쪽이 지금 발전해 나가면서 통신 쪽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넓게 본다면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통신 쪽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쪽은 분명히 이제 필수적인 사업 구조이긴 한데 그동안 5G에서 6G로 넘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뭐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통신 장비 쪽이 또 신선한 테마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오르기 전에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때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단기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신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최고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한번 크게 눌리면 그때 만약에 단기 매매를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또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통신장비주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미리 좀 선점해서 매수해 놓고 좀 기다리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추세를 좀 성급하게 따라가는 것은 지양해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세로 잘 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통신주 얘기하면서 GTC 언급을 해서 여기서 또 뽑아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로봇주로 연결을 했을 때 최근에 로봇주도 호재가 좀 쌓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뭐 일단 노란 봉투법에다가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까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로봇주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단기 주가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GTC 행사에 있어서 지금 통신 장비 쪽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피지컬 AI, 이 로봇 관련주들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재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통신 장비주처럼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로봇주는 큰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충분한 시간 조정을 좀 주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분한 조정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은 사실 그동안 또 많이 강조해드렸지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과연 실질적인 수혜주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또 해내야 되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 따라와 주는가 따라와 주지 않는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또 구분지어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빠지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런 옥석을 가리는 과정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봇주들은 이제 정말 관련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주 안에서는 역시나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움직이는 쪽들 바라보시면 원전 쪽도 일부 좀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나오는 날인데 뭐 원전 이전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었죠. 해체 관련 이슈도 있고 추가 재가동 관련한 모멘텀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원전 쪽은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일단 지금 로봇주들이 과거에 움직일 때도 상승을 많이 했지만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재료들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AI에서 확장되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또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원전 쪽을 본다면 일단 지금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 정책들도 분명히 있고 미국 가구의 어떤 이제 뭐 공동 투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거의 이제 뭐 중지했다가 또 재가동을 시키는 그런 나라들 또 신규 원전을 원래 중지했다가 또 다시 이제 원전을 또 추가로 투자하는 나라들 결국은 이제 원전 쪽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전 해체까지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만큼 매매가 굉장히 활발한 거고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다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투자에 대한 성과를 좀 빨리 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이종 원전주는 올라갈 땐 절대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확실하게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반드시 팔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해 한 해는 이런 이제 그 전략들을 계속 세우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양한 전략들 오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원전도 이 안에서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고 오르게 된다면 파는 전략들을 통해서 수익을 좀 실현해보는 게 좋은 과정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좀 경계감이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오후장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K증권 강남금융센터 홍은기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을 대기하고 있는 오늘 목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봤을 땐 약간 좀 엇갈린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보합,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같이 현물 시장에서 좀 빼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역시나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7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은 살짝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내마녀의 날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예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투자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이제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롤오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3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유심히 지켜봤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3월 내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냐 이제 조금 이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선이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했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마녀의 날입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물량 부담이 사실 있는 날이라서 오늘 종가 구간, 동시호가 구간에 특히 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수급상 변동이 좀 클 수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오늘처럼 흔들리는 날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조언으로 주셨습니다. 넘어가서 관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관세 관련해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게 관세에 대해서 리미트가 없는 조항이라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속보로 나온 거 보면 청와대에서도 주요국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달러원 환율이 엄청 오릅니다. 1,484원까지 10전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늘 타코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봐야 될지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이게 뭐 말씀 주신 대로 타코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 왔었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또 다른 이제 관세 그렇죠. 이슈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꺼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았고 본인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고 결국에 뭐 일간에서는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전쟁으로 조금 더 그 영향력을 좀 크게 키우려고 했다라는 이제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란 전쟁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결국 유가가 이제 가장 크게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 결국 빠르게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번에 다시 나온 댐이 이제 관련돼서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건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관세 이슈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라고 하면 현대차 관련돼서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도 크게 흔들렸던 이제 그런 모습인데 금일장 보시면은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현대차에 대한 주가 낙폭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고 결국에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제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상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돼서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과거의 학습 효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한 마당에서 크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될 사항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좀 빠르게 오릅니다. 전일 대비해서도 거의 뭐 지금 7원 넘게 올랐는데 개장한 지 20분 정도 흘렀는데 지금 벌써 1,483원 50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면 수급상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오늘 특히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 오후장까지 좀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으로 잡아보긴 했는데요. 사실 대미투자특별법 앞서서 살짝 언급 주신 것처럼 오늘 12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단독 뉴스를 통해서 우선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원전, 전력, 에너지였는데 이 에너지 안에 히토류가 같이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이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히토류 쪽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한가 이탈이 나오긴 했네요. 지금 그래도 한 15%까지 오름세 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겠고요. 오히려 조선 쪽에서는 대장주보다는 LNG 관련한 쪽이 조금 더 강하게 피팅 밸브 쪽 움직임 포착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한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EWY나 코스피 야간 선물 상승을 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1%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요. 19만 원 선 깨지면서 18만 원 선 현재 지나가는 부분들 확인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 GT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챙겨보겠고요. 마지막 열어보시죠. 이벤트 중 하나로 또 인터배터리 이벤트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쪽은 사실상 크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라도 추가적인 연속성이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부터 볼 텐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단독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섹터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마스가 기대감이 있는 조선보다는 LNG 쪽, 피팅 밸브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원전 쪽도 오히려 뉴스가 있었던 해체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무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을 이 안에서 세워야 되는 걸까요? 네,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작년부터 크게 이제 뭐 조방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기대감,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기초적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수주 잔고 그리고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작년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올해 들어서 사실 반도체로 이제 주도주가 뺏기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현대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잠시 쉬어가다가 두 종목이 이제 같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대미투자 관련돼서도 사실 원전 쪽에 대한 이슈가 있고 AI 관련된 전력 이슈에 있어서도 원전 쪽이 최근에 크게 이제 두각을 받았었는데요. 결국에 원전 쪽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으로 한번 풀어보자면은 사실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의 전쟁이죠. 유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천연가스 결국에 이제 액화 천연가스인 LNG 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적으로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원전이라던가 천연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발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결국에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도 한번 부각을 받게 됐는데요. 원전 쪽은 이런 전쟁 이슈에 있어서 유가 변동이라던가 LNG에 대한 변동이 크게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들도 있고 물론 이제 우라늄에 대한 채취를 해서 자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슈는 있지만 결국 우라늄에 대한 농축 자체가 장기적으로 2, 3년 이상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발 이슈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가격 상승과 이제 하락 변동성이 적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도 한번 최근에 이제 부각을 이렇게 받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LNG 피팅 쪽에서도
금일 그리고 이제 어제장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결국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LNG 쪽에 대한 이슈 나아가서 이것들이 결국 원전 쪽에 대한 가치, 기자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원전 쪽에 대한 이슈는 금일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세 가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전개될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았으나 원전 쪽은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긴 사이클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뉴스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투자처로 일단은 원전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일단 최근에는 또 해체와 관련해서 고리 1, 2호기 해체 시장 열린다라는 이슈도 있는 상황이라서 오르비텍 같은 종목이 일단은 조금 더 무빙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원전 쪽까지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반도체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지난 2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간밤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나 주가 등등 봤을 때는 양호한 편이긴 했는데 앞서서 변동성 나타나면 펀더 튼튼한 종목은 저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조언 주셨는데 반도체 투톱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예,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 이제 드려서 조금 더 이제 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전쟁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3월 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4월 초 중반까지는 이게 종식 자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제 노이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사실 뉴스도 이제 어제였죠. 이란 쪽에서 이제 호르무즈를 좀 더 이제 봉쇄를 하고 유가는 이제 배럴당 200불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뉴스들 결국 트럼프 정부에 가장 이제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강경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 쪽은 빠르게 해결하려는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중재 쪽에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아갔을 때는 결국 3월, 4월까지는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오라클 관련해서도 실적 자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메타도 뉴스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그런 이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에 있는 기업들 빅2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이어져서 연결됐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몇 가지 더 이제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과거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랑 지금은 조금 구조적으로 다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요처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 이제 B2C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수요처 자체가 다르죠. 빅테크 기업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현재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이제 공급사들에서 장기 계약, 3년에서 5년치 장기 계약을 하자라는 이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과거에 소위 이제 뒤통수를 맞았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선 주문을 받고 이런 계약금을 이제 미리미리 이제 납부를 하고 오히려 이제 웃돈 주고라도 구매를 하겠다. 이런 이제 순환적인 구조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도 이제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장점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에 대한 부분, HBM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낸드 쪽까지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제 지속적인 상승, 지난달뿐만 아니라 지지난달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3월, 4월도 역시나 이제 그 메모리에 대한 상승은 메모리와 낸드 쪽에 대한 상승, 가격 상승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부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냐라고 의구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P4 공장 증설이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MX15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6까지 이제 공장 2027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나 공장이 증설이 완료되고 시운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운전까지는 2027년 하반기까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풀린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인 사이클은 양호하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에 대한 전쟁에 대한 변동성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말에 베이징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간 선거라는 큰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출구 전략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이클 여전히 반도체는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리스크로 변동이 줄 때마다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략을 좀 챙겨보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마침 오늘 또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올해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는 한 7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승 여력이 SK하이닉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호재와 관련한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랑 연관되어 있는 기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크게 구분하지 않고 투자를 해도 이제 무관하다. 다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유 자체가 첫 번째로 이제 과거에 이제 학습 위주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D램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낸드 쪽에 대한 ESSD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되면 될수록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장점이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보시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징들이 워낙 이제 명확하게 있고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굳이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자 어떤 걸 더 선별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시간을 쓰는 기회비용을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제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뭐 적절하게 이제 분배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서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일 이제 장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살짝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코스피 지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금일 이제 변동성이 크게 예상되는 이제 내만여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자체는 단기적으로 오늘 한 번만 본다라기보다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보는 이제 흐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변동성은 사실 모우장에 어떻게 이제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시 이제 공정으로 이제 D램 자체 이제 LPDDR6를 개발했고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런 LPDDR, 그러니까 저전력,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점을 드러냈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이제 흐름들. 지난달이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에 대해서 조금 더 SK하이닉스보다 양산 시기를 빠르게 진행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이제 트럭에 이제 HBM4 관련돼서 마케팅적으로도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결국 시장 자체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기술 경쟁의 우위를 조금 더 누가 더 선점하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종목을 선별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다 같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스트레스 면에서라든가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힘을 내주면서 투톱도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크게 구분 두지 않고 오히려 분할적인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일정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일단 내일까지 1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배터리 2026과 관련해서는 크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모멘텀을 받는다던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일정 끝나고 나서라도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좀 우상향으로 틀어갈 수 있는 일종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는 있을까요? 예, 그 올해 초였죠. 이제 CES 2026을 통해서 현대차가 이제 로봇 밸류를 한 번 더 받으면서 크게 이제 올라갔던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삼성 SDI라던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한 번 더 시장에 어필을 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애매하게 이제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조금 더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거 학습 효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형성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대외적인 이슈, 매크로적인 이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고 이제 크게 상승 모멘텀은 이제 받지 않는 모습인데 맞아.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라고 하면은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반도체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도 반드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섹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어제 잠깐 이제 인터배터리 이제 코엑스에 다녀왔는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판단을 했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로봇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강점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렸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르노 자동차를 이제 배치를 해서 이런 이제 자동차, 전기차 쪽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요. SK온도 똑같습니다. GV70을 이제 마그마 전기차죠. 마그마를 이제 배치해서 이런 이제 NCM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강점을 조금 더 드러냈는데 결과적으로 각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과거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이제 전고체 그러니까 다양한 밸류를 다 배치를 하면서 한 가지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바라보게 된 이제 시점으로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2차 전지는 현재 이제 EV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 최근에 한번 두각을 받았었고 나아가서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지금 투자 자체를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사실 2차 전지 안에서는 뭐 오르는 종목들이 오늘 많지는 않은데 다시 플러스 전환한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에코프로 BM도 1%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LG 엔솔 또한 1% 넘게 상승합니다. 분위기가 살짝 조금 더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 안에서 종목 좀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이 그러면 모멘텀을 그나마 받아갈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예, 저는 우선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를 저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 SDI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IRA 이제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보조금 이슈가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IAA 관련된 이제 보조금 이슈 결국에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배제시키고 유럽 내에 생산 시설을 이제 증대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 기술 이전까지 하는 업체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유럽 쪽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시 돌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과거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ESS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언론에 이제 공표가 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텔란티스 공장 이제
과거 전기차 이제 배열만 있었던 부분들을 일부 이제 철거를 하고 ESS에 대한 이제 공정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결국에 이제 ESS 시장으로의 확대 전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헝가리 공장 쪽에서도 이런 이제 유럽 쪽에 대한 ESS 확대에 대한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약 15%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예고 공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실탄, 곧 투자해야 될 자금이 필요하다. 결국 이 자금은 결국에 ESS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랑은 사실 그 공정 자체, 순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투자 금액이 많이 현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장 전환함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매칭이 됐을 때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그런 이제 투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삼성 SDI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V 시장은 그럼 끝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끝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택시가 이제 곧 이제 상용화 될 것으로 이제 네네. 웨이모가 물론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캡이 조금 더 이제 상용화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EV 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EV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 SDI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삼성 SDI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대형주 단에서 좀 골라주셨습니다. 삼성 SDI이고요. 지금 보니까 0.38%로 강보합이었다가 다시 또 내려왔네요. 계속 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힘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랠리 가능할 수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내만여의 날을 맞아서 상당한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데다가 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것도 현재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이 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시장은 어김없이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출렁이면서 뉴욕 증시는 대체로 약세로 마감한 모습들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에 어떻게 화답을 하게 됐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우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그래도 6거래일 만에 다시 5,600선 고지를 밟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다행히 5,600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각 0.95% 상승하면서 1,14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이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에서는 현재 메이저 주체들 모두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현재 보합권으로 좀 위치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현재 3,800억 원 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대형주를 팔아서 중소형주를 좀 사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500억 원 가량 그리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189억 원 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국내 증시는 국제 유가 불확실성에 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계속해서 종전을 좀 외치고 있지만요. 이 약발 이 효과는 좀 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라클이 어제는 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반도체 쪽은 뉴욕 증시에도 그래도 좀 선방한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도체 투자 모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1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95만 닉스를 그래도 좀 회복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도 다행히 오늘은 95만 5천 원, 그리고 좀 지켜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우선 19만 전자에서는 좀 벗어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죠. 오늘 KB증권이 기존 24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리포트를 좀 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7%대 현재 상승을 켜내고 있는데요. 최근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원전주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여기다가 추가로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인해서요. 이 미국과의 협업 증가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원전주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 시각 3.37%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은 10만 빌리티 지켜냈습니다. 현 시각 10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9.3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과 그리고 오늘은 태양광 풍력 전반적으로 이쪽 종목들이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쉬어가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오늘은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 시각 0.07% 하락하면서 13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대한광통신이 현재 어제 이어서 19%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통신 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신업들이 오늘 모두 일제히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8.4%가량 상승하면서요. 12,680원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기술은 오늘 반면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각 3%대 약세 보이면서 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 개장 초반 대비해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돌아서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한 부분들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1,481원까지 오른 부분은 약간 좀 부담이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챙겨보시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마녀의 날입니다. 오늘 마감하기 직전에 동시호가 구간에서 수급의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전략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